멈추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뭐 2%나 2% 이하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2,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남이 이제 집값 얘기할 때 2021년도 그렇고 22년에도 하락해도 금리 인상해도 강남은 어차피 대출 없이 사는 곳이니까 강남은 버틴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강남도 떨어지긴 했죠. 떨어졌죠. 네. 뭘로 친 걸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저는 강남 불패 믿지 않거든요. 강남이라고 무슨 불패야.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으면 중심부 물은 가물면 이제 물이 마르잖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 외곽부터 먼저 마르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부터 먼저 떨어지는 거고요. 강남은 중심부니까 늦게까지 덜 떨어지죠. 늦게 떨어지는데 비가 계속 안 오면 강남이라고 해서 뭐 지하에서 샘 솟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강남도 마른다. 좀 덜 떨어진 거고요. 좀 더 지켜보면 이게 여기서 끝나고 침체장이 끝나고 회복을 하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강남이 덜 떨어진 거로 끝날 거예요. 강남이 덜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2년? 3년은 간다. 침체장이. 침체장이 2, 3년을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저는 강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덜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참 공교롭게도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2011년도, 12년도까지 이제 침체장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도 그렇고 요즘 젊은 분들은 10년 전은 좀 옛날 일이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2017년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 집값이 떨어져? 부동산 또 떨어지네?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1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떨어졌어요. 떨어졌고요. 2009년도,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한번 쭉 떨어졌다가 쭉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랠리거든요. 좀 더 오르다가 꺾여요. 오를만 하면 꺾이고 오를만 하면 꺾이다가 11년, 12년도에 더 떨어졌는데 11년, 12년도에 강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많이 떨어졌냐? 버티고 버티다가 강남의 집주인들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더 이상 못 버티고 패닉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한 번의 충격은 건대요. 카운터 펀치 맞고 다운됐다가 권투할 때도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잽이 무섭다. 누적되죠. 누적이 되는 게 무섭거든요. 카운터 펀치 한 방 맞으면 아예 뭐 기절을 해버리든가 일어나면은 그냥 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잽이 누적이 되면 이게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힘들어지는데 이 상승, 하락에 대한 피로도 누적이 되는 게 무섭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2010년도, 11년도, 뭐 8년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체감을 한 게 진짜 고통스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막 희망 회로를 돌리죠. 이게 끝일 거야. 오를 거야.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투자한 상품들이 올라가면 다행이다. 이제 살았네. 라고 하는데 꺾여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래서 또 떨어져요. 이게 바닥이겠지. 1층이겠지.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살짝 올라요. 이제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 또 지하 2층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건 아니다. 답이 안 나온다. 던지자. 그게 3년 차 들어가니까 이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2년도, 13년도에 많은 분들이 던졌죠. 버티고 버티다가 던지니까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죠. 그래서 지금 풀어준 규제가 끝이 아니고요. 물론 빨리 풀어주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남겨뒀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남겨뒀고요. 토지거래허가도 안 풀어줬고요. DSR도 안 풀어줬고. 굉장히 파격적인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도 안 나왔잖아요. 취득세 연구이나 이런 것도 안 나왔고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제 1라운드 끝나고 1라운드는 이제 다운, 카운터 펀치 맞고 다운됐다가 일어났고 이제 2라운드 하고 있는데 2라운드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고 지금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고 하셔서 그러면 집값 좀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한번 충격 먹었죠. 뭐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자꾸 이제 특정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워낙 대표성이 있으니까 샘플로 예를 들기 좋으니까요. 18억 9천까지 거래가 됐죠. 뭐 19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면 20억도 뚫을 수도 있는데 계속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다시 또 떨어져요. 다시 한 17억, 16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규제 카드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 또 풀어주면 또 살짝 올라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저는 시간이 한 2, 3년은 걸릴 것이다. 근데 기울기는 슬며시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인 건가요? 약간씩 내려가는 느낌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내려가요. 그래서 2차 하락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실수요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지금 또
지금 또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봉양이나 학군이나 뭐 혼인이나 자금은 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매물은 사도 된다. 왜? 필요하니까. 최악의 경우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30% 하락을 했다가 고점 대비 10%, 15%까지 회복이 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40%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샀다가 40% 떨어지면 10%포인트 정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해서 샀으니까 4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바닥이 완 거거든요. 바닥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셔도 되겠지만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은 저는 과거도 그랬고요. 과거도 2009년도에 폭락하고 회복을 해서 2012년도, 13년도까지 갔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저는 서울 기준에서 지방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금리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뱅크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발 금리가 차라리 그냥 빨리 올리고 빨리 떨어졌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금리 인상이 쭉 올라가죠. 끝나지 않았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이라고 파월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분위기상 은행이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주춤하거나 잠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인하가 저는 영구 인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두 번째, 이제 멈춰요.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네. 여기서 그만 올릴게요. 이제 당분간 안 올리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뭐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바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동결할 것 같거든요.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가 또 6개월, 1년 가죠? 인상이 또 3개월, 6개월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올해 안에 인하를 보기는 어렵겠다. 금리 인하는 힘들겠다. 물론 미국이 워낙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이게 경제 위기야.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는 있겠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경우고요. 세 번째, 이제 금리가 내려갑니다. 6개월, 1년 지켜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경기를 좀 살려야겠어라고 해서 금리 내리면 금리 얼마나 빨리 내릴까요? 금리 내리는데도 저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 걸리겠죠. 한국은행은 0.25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잖아요. 만약에 지금 3.5인데 기준금리가 3.75 정도까지 올랐다가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뭐 2%나 2% 이하. 그래야 대출이자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1.5%면 뭐 대출이자가 2.5% 정도 되니까 대출금리가 2%대 정도 되면 저는 좀 부담이 좀 이 정도면 괜찮다. 저금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2,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내리는 데만. 그러면 결국 금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도 저는 2, 3년 정도 더 짧아지면 좋겠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본다면 2, 3년 안에 적어도 3년 안에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자 이제 우리 다시 달려도 돼. 다시 상승장이야 라고 선언하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다. 뭐 우리 운동 경기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42.195 마라톤하고 이제 하루 쉬었는데 야 너 일주일 후에 또 경기 나가 라고 하면 그게 견딜 수 있을까요? 힘들죠. 7년 오르고요. 서울에서 7년 오르고 이제 뭐 6개월 거래가 안 되다가 3개월 4개월 조정이 되다가 최근에 소폭 올랐는데 이걸 대세 상승이야. 다시 또 올라라고 하면 그럼 헬리오시티가 얼마를 가야 될까요? 다시 올라. 다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상승장은 전고점을 뚫는다는 얘기잖아요. 23억 8천을 뚫고 헬리오시티가 30억을 가면 강남의 아파트가 35억, 40억, 반포는 50억, 60억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나 소득 수준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지금 섣불리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상승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만큼의 폭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작년만큼 폭락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은 물론 맞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인 거지 지금 분위기상 호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살짝 오르면 또 약간 조정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단 변수는 미국이나 우리나 경제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뭐가 빵 터졌다면 그거는 달라지죠. 말씀하신 올해 집값 하락을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작년은 확실히 뭐 금리였고 금리와 전세였죠. 전세 가격이 빠른 하락인데 이제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무조건 계속 떨어지진 않거든요.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전세 가격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떨어졌고요. 물론 입주 물량이 남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세 가격과 금리가 일단은 뭐 작년에 큰 충격을 먹고 이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폭락은 없을 거다. 뭐 금융권에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제2,
제3 뱅크런이 생기고 미국이 난리가 나. 미국이 진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투자한 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죠. 패닉이잖아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패닉이거든요. 패닉이 언제 생기냐면 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측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닉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소폭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되거나 오르고 하는 거지. 2022년 11월 12월 달은 왜 패닉이 왔냐면 금리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음습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진 거고요. 저도 금리가 오를 줄 알았죠. 파월 의장이 2021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는데 뻥인 건 알았죠. 아닐 거야.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올려도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저는 2%, 올해 2023년에는 3% 정도, 3%까지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더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패닉이 왔고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패닉이 오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변수들만 생기지 않으면 올해 그런 패닉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올해는 잔잔하게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수준. 정부도 바라보면서 규제를 푸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규제 풀리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가가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토지거래가가 이제 해야 돼요. 연장을 하느냐, 풀어주느냐. 여의도도 있고요, 성수도 있고요, 강남도 있고요, 재개발 구역들도 많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주느냐가 굉장히 지금 포인트거든요. 4월 달에 토지거래가가 풀리면 5월, 6월 달에도 토지거래가가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4월 달에 안 풀리면 안 풀리지. 이거 서울시한테 달려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풀어줄 것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토지거래 허가도 똑같죠. 부동산 규제는 왜 풀어줬나요? 집값 상승을 원하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떨어지니까 우리가 규제는 너무 빨리 오르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규제 강화를 하고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단 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에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가 정신이 없죠. 처음에 한 8월, 9월만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께서 더 떨어져야 돼. 우리 아직 풀 생각 없어. 막 하다가 왜 갑자기 풀었냐고요. 집값 올리려고? 그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자, 지금 분위기 서울시도 똑같죠. 토지거래 허가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풀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헬리오시티가 제가 16억대 급매물 거래가 되고 최고지만 18억 9천 거래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풀어줬다? 다시 오르죠. 토지거래 허가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실거주자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자마자 바로 거주를 해야 돼요. 갭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갭 투자를 봉쇄시키는 목적이 토지거래 허가거든요. 갭 투자라는 거죠. 전세 끼고 사.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는 좋은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묶었잖아요. 잠실에도 여기 묶인 데가 잠실 묶였죠. 잠실도 묶여. 잠실에서는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야, 무슨 소리야. 고점 대비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안 풀어줘? 풀어주려고 고민했죠. 했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소폭 오르니까 어라? 지금 풀어주면 안 되겠는데? 왜? 지금 풀어줬다가 만약에 집값이 더 올라요. 안 풀어줘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풀어줘서 오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 사람한테 가겠죠. 그 사람한테 가죠. 20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전 시장님께서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가지고 마스터 플랜 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얘기 설정 흘렸다가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잖아. 막 그거 아니 발표를 한 것도 아닌데 슬쩍 흘렸는데 소문이 나면서 그냥 여의도 그러니까 그 욕을 누가 먹었냐?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욕을 다 먹고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개발이 말이나 되냐? 결국에는 무산돼 버렸잖아요. 토지거래가 어설프게 풀어줬다가 집값 오르면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가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정치인인데 굳이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토지거래가를 풀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용감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안 풀 확률이 높겠네. 일단 내년 보자. 그리고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 전에 집값 덜썩이게 되면 정부 여당이 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켜보자. 야, 하지 마. 지금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뭐 또 대외적인 뭐 실리콘밸리 뱅크런 이런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갑자기 안 좋아지면 또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안 풀어줄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90%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안 풀리면 나머지 규제들도 안 풀린다. DSR 당연히 안 풀 거고요. 강남 3구, 뭐 용산구 당연히 안 풀 거고요. 다른 규제들도 올해 안에 풀리기는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 사람들 요즘 심리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 살까, 떨어질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와, 갈팡질팡하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뉴스를 보면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899명 모집에 뭐 4만 1,000명이 몰려가지고 40 몇 대 1이 나왔다.
영등포자인가요? 뭐 200대 1이 나왔다. 이런 뉴스를 보면 다시 살아났네. 뭐 이러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방의 미분양은 늘어난, 전국의 미분양이 뭐 7만 5천억이고 뭐 굉장히 안 좋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자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모두가 다 오르는 시대는 아니다. 여전히 굉장히 안 좋다.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구 수익률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 장사를 한다고 칠게요. 장사가 잘 될 때, 뭐 분위기가 좋을 때,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 매상만 올려도 괜찮아, 창업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안 좋아. 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10만 원 벌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루에 20만 원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아. 실제로는 이 돈 가지고도 안 되겠지만 올리잖아요. 요구 수익률을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내가 해. 지금 시장 수요자들이 요구 수익률을 올리게 되죠. 어지간하면 안 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 기준이 이제 입지와 가격이에요. 입지의 기준은 뭐냐면, 입지의 기준은 미분양이 적은 곳, 즉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분양 기준이니까 미분양이 적은 곳.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또 공급 부담이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좀 작은 곳, 수요가 풍부한 곳, 타겟으로 보는데 거기 어디냐? 서울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서울이에요. 몇 대,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 나오는 데는 다 서울 이야기지, 지방에 몇백 대 1 나온다는 뉴스 없잖아요. 서울로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서울이고, 자 가격, 요즘 고분양가는 안 나오잖아요. 기대보다 좀 높을 수는 있어도 주변 새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둔촌주공도 그렇고요, 뭐 영등포자이도 그렇고 우리 장위자이도 그렇고 주변 새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은 있어. 새 아파트가 입주 연도 차이 생각해보면 주변 아파트와 비슷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선택과 집중,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고, 여기에 정부 규제가 한몫하죠. 최근에 무순위 청약에서 뭘 풀어줬냐면 지역 규제와 주택 규제를 풀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미분양이 나서 무순위 청약으로 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중에서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을 해.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서울 거주자 중에서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둔촌주공 구하기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풀어줬어. 그래서 전국 해당 지역이 아니라 지역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어디라도 집 있는 사람들도 해도 돼요. 제발 좀 미분양 소진시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열렸죠. 정부는 양방향 길을 열어줬어요.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무순위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로 올라오죠. 일방통행이 돼버린 거죠. 왜? 서울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지방이잖아요. 미분양도 지방이 심각하거든요. 서울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급해가지고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중화 현상이 오히려 심각하고 지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차라리 반대로 지방 미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줬더라면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자구 노력도 해야 되겠죠. 건설회사들이 자구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풀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뉴스를 보면 서울 쪽은 괜찮은데 지방은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말씀하신 미분양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고 지금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미분양이 좀 걱정이죠. 정부 입장에서,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미분양 늘어나면 집값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야? 집값 그렇게 올랐는데 집값 더 떨어져야지 난 돈 또 부족한데 내 집 마련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값이 더 떨어져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대우건설에서 440억 포기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대우건설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440억을 포기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금액이 아니죠. 오죽하면 포기했냐.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건설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요, 공급자들도 대출을 받습니다. 땅을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땅을 살 때는 브릿지론을 받아요. 시행사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행사라고 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인데 1,000억을 브릿지론으로 받습니다. 브릿지론 받는데 이제 시행사가 100억을 내고요, 900억을 브릿지론 받는데 토지 담보로 460억을 받고요, 대우건설한테 연대 보증으로. 토지가 담보가 900억이 안 나오니까 대우건설 니들이 큰 회사니까 보증서, 알았어 보증 쓸게. 왜? 사업이 잘 되면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440억을 보증을 쓰죠. 1,000억을 마련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다 아닌데,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작년 1월 달에 미분양이 395세대였는데 작년 12월 달에 3,570으로 늘어나고요. 지금 올 1월 달은 4,000세대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분양 안 되겠겠어. 분양 안 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죠. 금융 비용이 애시당초 1,000억만 PF 대출을 받으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PF 대출을 받는데 PF 대출 1,000억만 받으면 대출 금리 5.7%에 수수료 1%만 내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라?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 12월이 되니까 1,200에서 1,300억 정도 돈을 빌려야 되고요. 자재비, 인건비, 공기 지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출 금융이 늘어나고 대출 금리가 5.7에서 10%로 늘어나요. 수수료도 11% 달래. 1%에서. 그러니까 180억 원 정도 금융 비용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480억으로 늘어나요.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48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되냐?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부동산 분양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하겠죠. 지금 당분간은 왜? 밀어내게 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양 안 하면 되잖아. 미분양 날 거 하고 왜 하냐? 하지 마. 왜 손해보면서 해? 라고 하지만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브릿지론 해서 토지 사고 PF 대출하고 인허가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그리고 작년에 분양해야 되는 단지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루다가 이제 올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왜? 미룰수록 금융 비용은 늘어나니까. 그런 단지들이 이제 막 물려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1월 달에 아마 75,000호, 전국이 75,000호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10만 원 간다던데요? 10만 원 가죠. 왜냐면 1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1년 전에 21,000호였나요? 21,000호 정도였고 2021년 12월에는 17,000호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증가 속도가 3배 정도 빠르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82%예요. 75,000호 중에 서울 수도권은 12,000 얼마밖에 안 되고 나머지 82%는 다 지방.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 10만 호 가죠. 원희룡 장관께서 작년이었나요? 작년 여름에 뭐 6만 호, 6만 2천 호가 위험 수위다 그랬는데 훌쩍 넘어갔고요. 제가 볼 때는 위험 수위가 10만 호예요. 지금은 미분양 대책이 안 나오는데 10만 호 가까이 가면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제 금융시장으로 갑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대출로 돈이 묶인 금융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은행이 돈 빌려준 게 아니야. 은행도 있지만 뭐 증권사들도 물렸고 이금융권도 물리고 무슨 뭐 투자증권 뭐 이런 데 다 물렸거든요. 이게 금액이 지금 연체된 게 뭐 1조가 넘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뭐 12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뇌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양이 안 되면 어디서 회수할 거야. 결국에는 땡처리 하든지 뭐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9만 호 넘어가고요. 10만 호 가까이 가면 아마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2009년도였나요?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미분양이 16만 호까지 늘어났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정부가 한번 개입을 했고요. 2013년도인가요? 12년도, 13년도에도 9만 몇천 호 되니까 이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9만 호 넘어가서 10만 호 가까이 가면은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다. 미분양 10만 호가 최근에 뭐 간 적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없죠.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에 가고 이제 처음이죠. 거의 9년, 10년 만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지금 정부도 사실 미분양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떨어지고 오르고는 중요하지 않아. 폭락만 안 하면 되고요. 폭등만 안 하면 돼. 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요. 규제도 안 풀어주는데 미분양은 달라.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잘못하면 뭐 붕괴 위험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청와대하고 이제 국토부가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청와대는 좀 빨리 개입을 해라. 문제가 되잖아 라고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무 부서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민간 건설 사업에 섣불리 뭐 매입을 해준다든지 우리 비판 여론들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 세금으로 건설회사들이 시행사들이 지들 돈 벌려고 사업을 하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지네들이 다 가지고 가고 사업이 안 되면 왜 우리 세금으로 메워줘야 돼. 저도 이걸 반대하거든요. 진짜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땡처리하는 거 한 70% 가격으로 저렴하게 입지는 좋고 저렴하게 막 땡처리하는 물건들은 사도 되죠. 좋은 물건이니까 사서 뭐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투자 측면에서도 LH도 돈을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 측면에서도 좋고 공공의 목적에서도 부합을 하는데 미분양이라고 해서 수요였나요? 최근에 그래서 욕 많이 먹었잖아. 얼마 할인도 안 되고 위치도 안 좋은데 그런데 막 사주다가 욕 먹는 거거든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금 먼저 자구 노력 좀 해라. 니들.
자구 노력을 먼저 조건으로 지금 걸고 있고, 건설사들은 자구 노력할 게 뭐 있어,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지금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지금 뻗팅기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에 좀 이렇게 되는데 9만 원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정부도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연끌하신 분들을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왜 우리가 연끌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여론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끌도 이제 자기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연끌은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의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는 맞죠.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건 맞는데 굳이 좀 이해를 하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2020년, 2021년에 이제 연끌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 뭐 40, 50 넘어서 연끌하신 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충분히 사회 경험도 했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본인의 책임인데 2030들 우리 청년들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눈 뜨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보신 분들은 일단 경험 자체가 부족하고 사회 분위기가 집값 누가 올렸냐고. 그분들이 올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 정치권에, 국회, 정부, 정책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기성세대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집값 오르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그때 막 아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온차마 상대적인 박탈감. 집 하나 산 친구는 뭐 5억, 10억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와, 나 인생 실패한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막 등 떠밀리다시피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진짜 그분들만의 책임인가?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집을 사준 건 아니잖아요. 그 저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거. 저는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분들이 못 버티고요. 우리 허리잖아요. 그분들이 못 버티고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는 그런 혜택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되겠다. 건설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건설사들도 충분히 자구 노력을 하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분양가 10% 내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해줘. 확장 옵션 다 무료로 해줘. 이 정도 노력을 해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집을 사시는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 정도는 줘도 좋겠다. 서울 아니에요. 서울은 어차피 지금 또 소진되는 분위기니까 지방 미분양을 사면 뭐 세제 혜택, 뭐 취득세, 뭐 감면이나 면제, 더 나가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지방 미분양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줘도 되겠다. 전제 조건은 건설사들이 먼저 가격을 좀 내려라. 그래서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가격 내려서 좋고 세제 혜택 받아서 좋고 이럴 때 내 집 마련하는 기회를 디딤돌로 삼는 거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